솔라나 비치의 비극, 컴퓨터가 감춘 침묵의 진실. 2021년 1월 1일 캘리포니아의 평화로운 구촌 솔라나 비치. 새해 첫날의 고요함을 깨고 911 상황실로 다급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수학이 넘어 남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충격적인 고백을 전했습니다. 제 친구가 자신의 양아버지를 살해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집안에는 시신도 살인의 흔적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날 밤 완벽해 보이던 그 집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사건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나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2021년의 첫 태양이 떠오른 1월 1일 오후 1시,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911 상황실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분주하면서도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늦은 점심을 먹거나 전날 밤의 축제 분위기를 정리하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아담 시프략이라는 남성의 전화 한 통으로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전화기 너머 아담의 목소리는 공포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방금 들은 이야기를 믿을 수 없다는 듯 혹은 믿고 싶지 않다는 듯 말을 더듬으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가 전한 내용은 그의 친한 친구인 제이드 젠크스가 자신의 양아버지인 톰 메리먼을 살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의 진술에 따르면 사건은 바로 전날인 12월 30일 늦은 밤에 발생했습니다. 제이드는 다급하게 아담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한 걸음에 달려간 아담에게 제이드는 믿기 힘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녀가 양아버지에게 다량의 수면 유도제를 복용하게 했으며 그가 의식을 잃자 목을 졸라 숨을 거두게 했다는 것입니다. 제이드가 아담을 부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그녀는 차갑게 식어버린 양아버지의 시신을 집안의 침실로 옮겨 마치 그가 자연스럽게 잠을 자다가 약물 과다 복용이나 지병으로 사망한 것처럼 위장하고 싶어 했습니다. 일종의 완전 범죄를 꿈꾸며 현장을 조작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평범한 시민이었습니다. 친구의 살인 고백과 시신 유기라는 엄청난 범죄에 가담해달라는 요청은 그를 공포에 질리게 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제이드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고 도망치듯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죄책감과 공포 사이에서 갈등하던 그는 결국 정의를 선택하고 경찰에 신고하기로 마음먹은 것이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샌디에고 경찰국은 즉각 출동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건 현장으로 지목된 곳은 솔라나 비치의 나르도 애비뉴였습니다. 이곳은 캘리포니아 해안가의 전형적인 부촌으로 범죄와는 거리가 먼 평온하고 안전한 지역으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이웃들은 서로를 잘 알고 지냈으며 강력사건이라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곳에는 두 채의 집이 나란히 붙어 있었습니다. 한 채는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64세의 톰 메리먼의 집이었고 바로 옆집은 신고된 용의자이자 톰의 의붓딸인 32세 제이드 젠크스의 집이었습니다. 특이하게도 두 사람은 이혼한 부부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웃사촌처럼 가깝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은 가장 먼저 톰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잘 정돈된 이웃집들과 달리 톰의 집 진입로에는 낡은 상자들과 쓰레기 봉투, 잡동사니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습니다. 마치 대청소를 하다가 중단한 듯한 모습이었지만 수사관들은 급한 마음에 그 쓰레기 더미를 대수롭지 않게 지나쳐 집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내부는 고요했습니다. 누군가 침입한 흔적이나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진 징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집안 곳곳에 옷가지와 생활용품들이 널려 있어 다소 무질서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경찰은 거실, 주방, 침실, 화장실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옷장을 열어보고 침대 밑을 확인했지만 집주인인 톰 메리먼의 모습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톰의 부재를 확인한 경찰은 즉시 옆집에 사는 제이드 젠크스를 찾아갔습니다. 마침 그녀는 자신의 차에 올라타 어디론가 떠나려던 참이었습니다.
경찰차의 경광등이 그녀의 앞을 막아서자 제이드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방금 전 친구에게 살인을 고백했다고 알려진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침착한 태도였습니다. 수사관은 제이드에게 양아버지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톰 메리먼 씨가 어디 계신지 아십니까? 댁에 안 계시더군요. 제이드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어제 병원에서 퇴원하시는 아버지를 제가 모시고 왔어요. 집에 내려드리고 저는 제 집으로 왔기 때문에 지금 어디 계신지는 모르겠네요. 아마 산책을 나가셨거나 친구를 만나러 가셨을 수도 있어요. 그녀의 답변은 매끄러웠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미 아담으로부터 구체적인 살인 자백 내용을 전해 들은 상태였습니다. 수사관은 조금 더 압박 수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제이드 씨,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는 톰 씨가 실종되었다는 신고를 받았고 당신이 그를 마지막으로 목격한 사람이라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어젯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경찰의 태도가 단순한 안보 확인이 아님을 감지한 순간 제이드의 태도는 돌변했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협조적인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녀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변호사를 부르겠습니다. 그전까진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수사관들은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아담의 신고 내용은 구체적이었지만 결정적인 물증인 시신이 없었습니다. 시신 없는 살인사건은 입증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게다가 집안에서 혈흔이라 흉기 같은 직접적인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심증은 확실했지만 그녀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제이드를 귀가 조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신 그녀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긴급 가택수색 영장을 발부받는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영장이 발부되자마자 과학수사대와 형사들은 제이드의 집과 차량 그리고 톰의 집을 정밀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린 나르도 애비뉴에는 경찰차의 불빛만이 번쩍였습니다. 수사관들은 루미놀 반응 검사를 통해 핏자국을 찾고 카페 틈새와 배수구까지 뒤졌습니다. 제이드의 차량 트렁크와 뒷좌석도 꼼꼼히 살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제이드의 집은 너무나 깨끗했습니다. 살인사건이 일어났다고 보기에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고 락스 냄새나 청소의 흔적조차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말한 대로라면 분명 이곳 어딘가에서 목을 조르고 시신을 옮기려 했을 텐데 그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사팀의 분위기는 무거워졌습니다. 혹시 아담의 신고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제이드가 술에 취해 헛소리를 했거나 아담이 상황을 오해한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기 시작했습니다. 시신을 찾지 못한다면 이 사건은 단순 실종이나 해프닝으로 종결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허무하게 1월 1일의 밤이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인 1월 2일 아침 7시, 밤샘 수색에 지친 수사관들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베테랑 형사 중 한 명이 톰 메리먼의 집 진입로를 바라보며 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어제 처음 현장에 도착했을 때 무심코 지나쳤던 그 쓰레기 더미였습니다. 고급 주택가인 이곳에서 집 입구에 그렇게 많은 쓰레기를 방치해 두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낡은 종이박스, 재활용품, 검은색 비닐봉지들이 엉성하게 쌓여 있는 모습이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급하게 가리려고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형사의 직감이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그는 동료들에게 신호를 보내고 조심스럽게 쓰레기 더미로 다가갔습니다. 장갑을 낀 손으로 맨 위에 놓인 빈 박스를 치웠습니다. 그 아래에는 낡은 담요가 덮여 있었습니다. 긴장된 침묵 속에서 형사가 담요를 걷어내자 현장에 있던 모든 경찰관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곳에 톰 메리먼이 있었습니다. 그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마치 잠든 것처럼 보였지만 핏기 없는 얼굴은 그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톰의 복장은 그가 마지막으로 목격되었던 퇴원 당시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병원에서 입었던 편안한 티셔츠와 바지, 그리고 손목에는 여전히 환자 식별용 팔찌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시신은 쓰레기 더미 속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고 겉으로 보기에는 잡동사니에 가려져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집안을 수색하며 수없이 지나다녔던 바로 그 길목에 톰은 차가운 시신이 되어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시신이 발견되는 순간 상황은 급반전되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실종 의심 사건이 아니라 명백한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제이드 젠크스를 1급 살인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그녀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지만 그녀는 여전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듯한 눈빛을 보였습니다. 수사관들은 시신 수습과 동시에 현장 감식에 들어갔습니다. 톰의 시신 주변에서는 범행 도구로 의심될 만한 뚜렷한 물건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목을 조른 흔적이 있다는 제보와 달리 육안으로 보기에 톰의 목에는 선명한 사큰이나 방어흔이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사인이 단순한 물리적 압박이 아닐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뉴스가 보도되자 솔라나 비치 커뮤니티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톰 메리먼은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비영리 나비보호 농장을 공동 설립하여 10년 넘게 운영해온 자연 애호가였고 온화하고 지적인 성품으로 이웃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반면 제이드 젠크스는 성공한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톡톡 튀는 감각과 열정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무엇보다 이웃들은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각별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톰이 제이드의 친아버지는 아니었지만 제이드는 14살 때부터 톰을 아버지로 따랐습니다. 어머니와 톰이 이혼한 후에도 제이드는 톰의 곁을 떠나지 않고 그를 살뜰히 챙겼습니다. 톰이 알코올 의존증으로 고생할 때 그를 병원에 데려간 것도 제이드였고 매일 저녁 식사를 챙겨주고 약을 관리해준 것도 그녀였습니다. 제이드의 친구들은 그녀가 톰을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멘토이자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증언했습니다. 도대체 왜, 무엇이 이 헌신적인 딸을 하루아침에 잔혹한 살인자로 만들었을까요? 재산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오랫동안 쌓여온 갈등이 폭발한 것일까요? 수사팀은 범행 동기를 밝혀내기 위해 두 사람의 과거 행적과 디지털 기록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던 부녀관계 이면에 숨겨져 있던 기괴하고도 충격적인 비밀을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판도라의 상자는 제이드가 우연히 켠 톰의 컴퓨터 화면에서부터 열렸습니다. 그곳에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검은 비밀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톰은 낙상사고와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 중이었습니다. 제이들은 언제나처럼 효녀의 모습으로 텅 빈 양아버지의 집을 찾아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톰의 서재에 들어가 책상 위에 먼지를 털어내던 중 무심코 컴퓨터 마우스를 건드렸습니다. 절전 모드에 있던 컴퓨터 화면이 밝게 켜졌습니다. 그 순간 제이드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모니터 화면 보호기에 뜬 사진은 다름 아닌 자신의 나체 사진이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 속에서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폴더를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한 것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방대하고 치밀한 기록들이었습니다. 톰의 컴퓨터 깊숙한 곳에는 숨겨진 폴더가 존재했습니다. 그 안에는 제이드의 사적인 사진과 동영상 수백, 수천 장이 연도별로, 날짜별로 꼼꼼하게 정리되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진들은 톰이 직접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제이드가 과거 남자친구들과 합의하에 찍었던 지극히 사적인 기록들이거나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해 두었던 개인적인 사진들이었습니다. 제이드는 10년 전 톰에게 자신의 낡은 컴퓨터와 휴대폰 수리를 맡긴 적이 있었는데 톰은 그때부터 제이드의 디지털 기기에서 데이터를 몰래 빼내어 자신만의 컬렉션을 만들어왔던 것입니다. 제이드에게 톰은 단순한 양아버지가 아니라 인생의 멘토이자 가장 믿을 수 있는 어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녀는 친구에게 보낸 문자에서 당시의 심경을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토할 것 같아. 내 피부를 도려내고 싶어. 그 사람이 내 사진을 보며 무슨 짓을 했을지 상상하면 견딜 수가 없어. 존경심은 순식간에 혐오감과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퇴원에서 돌아올 톰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으며 그가 자신을 성적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에 극심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이때부터 제이드의 마음속에는 위험한 계획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 상황을 법적으로 해결하거나 대화로 풀기보다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심판을 내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제이드의 공포는 곧 분노와 살의로 변질되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 그녀는 사건 당일 전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앨런 로치라는 인물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는 톰을 처리해 줄 수 있는 일종의 해결사를 주선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톰의 퇴원 날짜가 되었습니다. 제이드는 평소처럼 톰을 데리러 가겠다고 병원 측에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동선은 집으로 향하는 평범한 귀갓길이 아니었습니다. CCTV와 카드 사용 내역에 따르면 그녀는 톰을 태우기 전과 후에 여러 상점에 들렀습니다. 약국에서는 다량의 수면 유도제와 진정제를 구입했고 주류 판매점에서는 톰이 즐겨 마시는 위스키를 샀습니다. 그리고 찰물점에 들러 굵은 밧줄, 고무장갑, 그리고 청소용품을 구매했습니다. 누가 봐도 누군가를 제압하고 흔적을 지우기 위한 물품들이었습니다. 제이드는 퇴원한 톰을 자신의 차에 태웠습니다. 차 안에서 그녀는 미리 준비한 칵테일을 톰에게 권했습니다. 그것은 위스키에 다량의 약물을 섞은 치명적인 혼합물이었습니다. 알코올 의존증이 있던 톰은 의심 없이 혹은 거부하지 못하고 그것을 마셨습니다. 제이드는 앨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방금 그에게 약을 엄청나게 먹였어. 이제 시작이야. 그녀의 1차적인 계획은 톰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차 안에서 자연스럽게 사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병원에서 막 퇴원한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참지 못해 버려진 안타까운 사고사로 위장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톰의 생명력은 그녀의 예상보다 끈질겼습니다. 그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지만 숨은 멎지 않았습니다. 제이드의 차가 솔라나 비치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톰은 인사불성 상태였지만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톰은 덩치가 큰 성인 남성이었기에 제이드 혼자 힘으로 그를 집 안으로 옮기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녀는 친구 사라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고 사라의 도움으로 겨우 톰을 차 뒷좌석에 눕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라는 범죄 계획을 전혀 몰랐기에 톰을 옮겨준 뒤 곧바로 자리를 떴습니다. 이때 앨런이 보낸 해결사 브라이언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제이드는 안도하며 그에게 장갑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이미 약에 취해 있어요. 당신은 그냥 목을 졸라 끝내기만 하면 돼요. 뒤처리는 내가 할게요. 그러나 브라이언은 제이드의 상상을 초월하는 제안에 기겁했습니다. 그는 돈을 받고 겁을 주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정도의 일을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살인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브라이언은 나는 살인자가 아니다 라며 제이드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고 그 자리에서 도망쳐버렸습니다. 어두운 진입로에 남겨진 것은 의식을 잃고 헐떡이는 톰과 살이에 찬 제이드뿐이었습니다. 검찰은 이 시점에서 제이드가 직접 행동에 나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다고 판단한 제이드는 직접 장갑을 끼고 무방비 상태인 톰의 목을 졸랐습니다. 그녀는 아담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그를 죽였다고 고백했을 때 그가 깨어나면 나를 해칠까봐 두려워서 끝을 낼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톰의 숨이 완전히 멎은 것을 확인한 제이드는 시신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시신을 집안 침실로 옮겨 침대에 눕혀야 했습니다. 그래야 다음 날 아침 자연사한 양아버지를 발견한 척 연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죽은 사람의 몸은 산 사람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왜소한 체격의 제이드는 축 늘어진 톰의 시신을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갈 힘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몇 번이고 시신을 옮기려 시도했지만 결국 차고 앞 진입로에서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다급해진 그녀는 주변에 있는 잡동사니들을 긁어모았습니다. 빈 택배 상자, 쓰레기 봉투, 낡은 담요 등을 이용해 시신을 덮었습니다. 밖에서 얼핏 보면 그저 대청소 중 내놓은 쓰레기 더미처럼 보이게 만든 것입니다. 시신을 숨긴 후 그녀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5시 23분, 그녀는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톰의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연락이 없어서 걱정돼요. 약은 드셨어요? 답장이 올리 없는 문자를 보내며 그녀는 태연하게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단으로 친구 아담을 불러 시신 운반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지만 파트 1에서 서술했듯 아담마저 도망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그녀의 모든 계획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2022년 12월 제이드 젠크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솔라나 비치의 비극으로 불리며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법정 공방은 치열했습니다. 검찰 측의 주장. 검찰은 이 사건을 냉혹하고 계획적인 1급 살인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들은 증거를 차례로 제시했습니다. 쇼핑 목록과 CCTV, 범행 도구와 약물을 미리 구매한 점, 문자 메시지, 해결사를 고용하려 하고 약을 먹였다고 보고한 내용, 은폐 시도, 시신을 쓰레기 더미에 숨기고 거짓 알리바이 문자를 보낸 점.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성적으로 학대했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이 사적인 복수, 즉 살인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부검 결과 약물 중독이 사망이 아니라 교살이 직접적인 사망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법의학자의 소견을 덧붙였습니다. 변호인 측의 주장. 변호인단은 정당방위와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톰 메리먼을 이중적인 괴물로 묘사했습니다. 제이드는 톰의 컴퓨터에서 자신의 나체 사진을 본 순간 영혼이 살해당하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톰이 깨어나면 자신을 강간하거나 해칠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변호인은 톰의 죽음이 제이드의 직접적인 교살 때문이 아니라 톰 본인의 알코올 중독과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고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목을 조른 흔적이 명확하지 않다는 부검 소견을 근거로 들며 제이드는 그저 톰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당황하여 잘못된 판단을 했을 뿐이라고 변론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제이드가 직접 증인석에 섰을 때였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톰의 컴퓨터에서 사진을 발견했을 때의 공포를 증언했습니다. 저는 그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 모든 사생활을 훔쳐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집에서 단 한순간도 안전하다고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호소는 배심원들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할 만큼 절절했습니다. 실제로 일부 방청객들은 톰의 엽기적인 행각에 혀를 내두르며 제이드를 동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은 감정보다 이성과 증거를 우선했습니다. 배심원단은 톰 메리먼의 사생활 침해 행위가 비도덕적이고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이드에게 그를 살해할 권한을 부여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결정적인 유죄의 근거는 제이드가 119를 부르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만약 톰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위독했다면 딸로서 응급 구조대를 불렀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오히려 해결사를 부르고 목을 조르려 했으며 시신을 유기하려 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배심원단은 며칠간의 수기 끝에 만장일치로 평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제이드 젠크스 1급 살인 혐의 유죄. 판사는 그녀에게 징역 25년형에서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최소 25년을 복역해야만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중형입니다.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제이드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법정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솔라나 비치의 고급 주택가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겉으로 완벽해 보이는 가정의 이면에 얼마나 깊은 어둠이 도사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톰 메리먼은 존경받는 환경운동가이자 헌신적인 양아버지라는 가면 뒤에 딸의 사생활에 훔쳐보는 뒤틀는 욕망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제이드 젠크스는 효심 깊은 딸이자 성공한 커리어 우먼이었지만 배신감과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살인자가 되는 길을 택했습니다. 나르도 애비뉴의 두 집은 이제 모두 주인을 잃었습니다. 톰의 집은 주인을 잃은 채 남겨졌고 제이드는 감옥이라는 차가운 현실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쓰레기 더미 아래 숨겨졌던 진실은 드러났지만 그 진실이 남긴 상처는 누구에게도 치유되지 못한 채 영원한 비극으로 기록되었습니다.